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다 강보의 아기를 받듯 온몸으로 나를 받겠습니다. 낙화, 첫사랑. 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김선우 시인이 들려주는 모든 사랑의 순간마다 함께할 44가지 사랑 이야기. 사랑, 어쩌면 그게 전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섹스, 그리고 결혼에 대하여. 사랑에 관한 그의 완벽한 고백. 안전하고 차갑고 이기적이며 계산이 분명한 만남들이 세상엔 너무 많다. 만나고 있지만 만나지지 않는 만남들이 늘어가는 듯해 쓸쓸해지는 날엔 평생에 걸쳐 한 사람과 깊은 사랑을 나눈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읽는다. 사랑으로 각자의 인생을 성장시켜가고 서로를 완성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는 용기를 준다. 사랑과 용기라니. 그들의 사랑이 매 순간 용기가 필요한 위험한 것이었기에 더욱 감동을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위험을 무릅쓴 사랑이 좋다. 용감하고 지적이며 때론 오해도 받았지만 정직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좋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랑 이야기는 루신과 루미의 것. 위험한 사랑이 있지만 해서 안 되는 사랑이란 없다. 루신과 슈광핑의 이야기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주고받는 편지들은 사랑에 관해 사색할 때 특별한 영감을 주는 기록들이다. 17살 차이 나는 제자 슈광핑과 스승 루신. 슈광핑에 대한 존중과 사람을 키우는 배려에 있어서 루시는 훌륭한 사랑 교사였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루시는 슈광핑을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봉건 사회였던 당시의 결혼이란 가문 대 가문의 일이었으므로 사랑인이 하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루시는 루신다운 인격으로 그의 아내를 존중했고 잘 지내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전형적인 봉건사회 여성이었던 아내와는 어떤 대화도 불가능했고 루시는 결국 대화와 사상의 공유가 가능한 슈광핑과의 사랑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릴 수도 있으리란 걸 알면서도 끝내 선택하는 사랑의 위험성과 순정함은 루신 속의 뜨거운 예술적 자아와도 상통하는 것이리라. 루미와 샴스의 이야기는 훨씬 더 위험하다. 인생 전체를 격렬하게 변화시킨 사랑이기 때문이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젤랄레딘 루미. 이 감미로운 이름의 시인은 지금으로 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아랍의 시인이다. 십자군과 칭기즈칸의 몽골 군대와 맞서 싸워야 했던 오스만 제국의 혼란기를 어린 시절에 거치면서 그는 평화와 사랑을 통한 영적 황홀감을 갈구하는 신비주의 철학에 깊이 매료된다. 37 이전에 루미는 이미 저명한 신비주의 철학자로 이름을 떨쳤지만 이후 그가 위대한 시인으로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사랑의 힘 때문이었다. 사랑이 그를 이끌었고 사랑이 그를 완성했다. 타버리즈의 숲이이자 뜨돌이 성인인 샴스와의 만남이 그것이다. 샴스와의 첫 만남을 기록한 루미의 글은 이렇다. 수많은 거리의 사람들 중 오직 그만이 내 눈을 채웠다. 나는 모든 경전을 알고 있었고 그 경전 속의 신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신이 한 사람을 통해 나에게 현현한 것이다.
루미의 이런 고백은 사랑에 관한 거의 완벽한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성인 샴스를 만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샴스와의 사랑이 그렇게 출발했다고 그는 말한다. 신이 한 사람을 통해 현현하는 것. 내게 현현하는 신들이 낱낱이 사랑의 화신인 것. 사랑 속에서만 신이 숨쉬고 노래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것. 샴스와 루미, 가끔 이렇게 입속에서 굴려볼 때가 있다. 나중에 소박하고 평화로운 공간, 말하자면 작은 카페나 서점이나 작은 유기농 가게나 뭐 이런 조그만 나의 공간을 갖게 되면 샴스와 루미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두 이름의 조화는 음악적이고 사랑스럽다. 스승과 제자, 가르침을 전수하는 자와 전수받는 자로 만났으나 그 만남의 본질은 따뜻하고도 열렬한 사랑의 온기였다. 그들이 가르침을 전하고 받는 최초의 동거 기간을 상상해 본다. 두 신비주의자가 40일 동안 단 둘이 지내면서 모든 것을 샴스로부터 배운 루미와 모든 것을 루미에게 준 샴스를 떠올린다. 그들이 머문 곳에 드리웠을 사랑의 열기, 그 시간, 그 공간, 그리고 샴스와 루미의 특별한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한 루미의 추종자들에 의해 샴스가 살해되기까지 그들이 나누었던 사랑의 신비는 그 후에도 계속된다. 샴스의 죽음 이후 비통해하며 몇 년을 보낸 후 루미가 시인이 된 일화는 그 한 예다. 어느 날 대장간 앞에서 대장장이의 망치질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루미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후 루미는 철학자 루미에서 시인 루미로 살았다. 루미는 거리에서도 목욕탕에서도 들판에서도 시장에서도 어디서나 시를 짓고 읊었다. 샴스를 잃은 고통을 겪으며 사랑이 온 자리를 돌연 깨닫고 시인으로 거듭난 루미. 평범한 일상과 종교적 영성이 성과 속이 부드럽게 섞이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는 시를 쓰고 자신의 대부분의 서정시 끝에 자기 이름 대신 샴스의 이름을 적어 넣는다. 사랑하는 이와의 완전한 합의를 시를 통해 구현한 루미는 이후 30년간 이렇게 사랑의 법렬을 노래한 시인으로 아름다운 시와 우화를 남긴다. 나는 가끔 숲이 음악을 듣곤 하는데 그때마다 루미와 샴스를 떠올리게 된다. 숲이들의 제의에서 치러지는 춤도 매우 인상적인데 지금 이 순간의 사랑만을 자기 편으로 둔 순수한 평화의 느낌이 좋다. 루미의 시, 누군가 묻거든 중의 한 연을 당신에게 보낸다. 누군가 정신이 무엇인지, 신의 향기가 무엇인지 묻거든 사랑하는 이의 얼굴에 당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이와 같다. 근사하지 않은가? 사랑이 찾아오면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된다.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보내면서 나는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고 있다.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진보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오는 것임을. 사랑해요 라는 당신의 한마디를 단초 삼아 나는 몸과 영혼의 신비로운 긴 여정에 오른다. 누가 내일 할 일이 무엇냐고 물으면 당신과 함께 밝힌 촛불을 들고 이와 같다고 말하겠다. 이것은 날마다 새로운 사랑이다. 날마다 전 인생을 거는 사랑. 사랑하지 않는다면 죽음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그대, 나를 살게 하는 힘.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브레이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스산한 늦가을 저녁이다. 황금빛으로 나무끼든 언행나무들이 잎을 다 떨군 자리에 가시고기같이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검게 빛나는 저녁이다. 가끔 이렇게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이 수렁거리는 날이 있다. 먼 곳에서 걸려온 당신의 전화를 받다가 도중에 툭 끊어졌을 수도 있다. 곧 다시 전화하겠지. 기다렸지만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전화기를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어서 전화해, 어서 전화해 중얼거리다 숨차게 밤길을 달려갔는지도 모른다. 전화를 받지 않는 연인이 방 안에 쓰러져 있는 줄 알고 죽어라 문을 두드린 기억이 당신에게도 있는지. 사랑해, 나중에 봐. 입맞춤하고 돌아서서 걷다가 곧장 뒤돌아 당신에게 달려간 적이 있다. 눈앞에 안 보이면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 초조해하던 날들. 인생의 나쁜 일들은 예고 없이 내리는 진눈깨비처럼도 오니까. 내가 없으면 당신을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아 여행을 떠나지 못한 날이 있다. 그런 날들에 가끔 브레이트의 시를 읽는다. 때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날이 있다 해도 끝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 때문이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삶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일깨운다. 태어났으니 그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연인, 아내, 남편, 아이, 부모, 친구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없으면 돌볼 사람이 없는 개나 고양이 때문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타인이 나를 살게 하는 힘임을 깨달을 때 세상에 타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실은 없음을 느끼기도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누군가들을 사랑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과연 누가 누구에게 타인이겠나. 건널목에선 확실하게 인도에 올라서 있도록 해. 자전거 탈 땐 항상 차를 조심하고 스마트폰 하면서 걷지 말고 도로가 얼마나 위험한데 차 안에선 항상 안전벨트 하고 밥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유치한 잔소리가 모두 당신과 더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임을 알 것이다. 사랑 앞에선 한없이 무릎 꿇게 되는 당신이 근사하다. 정치적으로 급진, 과격한 브레이트에게도 사랑하며 살아남는 일이 삶이었고 난 사랑에 관심 없소라고 정색하는 듯한 철학자들도 실제 생활에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이 늘 관심사였다는 것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 사랑교의 교도답게 줄기차게 속삭이는 말들을 다시 또 말해본다. 인생 별거 없어요. 잘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사랑의 과정을 점점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당신에게 이 말들이 가 닿기를 기도하는 것이 오늘 나의 시다. 롤랑 바르트는 사랑의 단상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랑에 대해 쓰고자 하는 것은 언어의 진창과 대결하고자 함이다 라고. 격하게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에 대해 쓰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한 적이 없다.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는 것처럼. 이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문학이란, 특히나 시란 필연적으로 실패의 기록이다. 그것은 사랑에 있어서 거의 절망적으로, 절망이 거의 환희롭게 실패한다. 언어로 사랑의 황홀을, 그 미열을, 그 폭풍을 섬세하게 담아내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을
매번 독려하는 힘 또한 사랑 안에서 나온다. 당신의 눈빛이 스치고 나면 한 번 눈을 감고 뜰 때마다 달라지는 세계. 그것이 사랑의 한 단면이다. 사랑은 끊임없이 허기를 몰고 오며 말로 할 수 없는 섬세한 지청들을 우리들의 몸에 아로새기기 시작한다. 가장 엄난한 몸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도 사랑의 힘 앞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열정이 샘솟는 몸은 눈부시다. 세계에 동화되고 우주에 동화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사랑이다. 낭패가 크고 깊을지라도 시도하는 것이 언제나 남는 장사인 것이 또한 사랑이다. 치명적 상실감을 경험할 위험이 언제나 아주 높은 확률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불짐을 지고 뛰어드는 나방처럼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그쪽이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낳는다. 가장 순결한 유미주의는 죽을 것처럼 사랑하는 일이다. 사랑이라는 불가사의한 섬에 자초된 당신이 보인다. 자초한 당신만큼은 진짜인 사람이다. 정념 이후 낯달이 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중세 가장 파격적인 로맨서이자 스캔들로 회자되는 아벨라르와 엘로이즈가 떠올랐다. 한 하늘 속에 해와 달이 함께 그러나 만날 수는 없게 흘러가고 있어서였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주목받는 논쟁적인 철학자이자 성직자였던 피에르 아벨라르. 평생 공부만 알던 그가 30대 중반에 이르러 20살이나 차이 나는 엘로이즈에게 반해 열렬한 사랑에 빠졌을 때 이 사랑의 시작은 분명 아벨라르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가 엘로이즈에게 유혹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면 엘로이즈가 먼저 아벨라르를 유혹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영민하고 아름다운 엘로이즈는 아벨라르를 존경했지만 아벨라르에게서 연인이나 남자를 발견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벨라르는 위험한 유혹을 시작했고 엘로이즈는 이 유혹을 강력한 사랑으로 체질 전환시킨다. 엘로이즈의 임신, 친척들의 강요로 이루어진 비밀 결혼식, 엘로이즈의 수녀회 입회, 아벨라르의 거세 등 파란을 거쳐 수녀 원장이 된 엘로이즈. 그들이 남긴 고백록과 주고받은 편지들엔 파격이 넘쳐난다. 우리는 공부 시간 내내 사랑의 시간을 보냈다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용한 장소를 원할 때 우리는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별실로 조용히 물러나기만 하면 되었네. 책은 펼쳐져 있었지만 철학 공부보다는 사랑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 줄기차게 오갔으며 학문에 관한 말보다는 입맞춤이 더 많았네. 성직자가 털어놓을 수 있는 도덕의 한계가 아벨라르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에게 바친 사랑의 노래들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사랑에 빠진 이들을 응원한다.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결속시켰고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수록 더욱 강하게 타올랐네 라고. 엘로이즈는 임신을 기뻐하면서도 결혼은 거부하는 독특한 면모를 보이는데 내가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물론 아벨라르의 장래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것만이 그녀가 결혼을 거부한 이유는 아닐 거라는 느낌이 남는다. 뭐랄까, 중세의 여자 엘로이즈 속에 존재하는 매우 현대적인 특질이라고 할 시대를 앞서간 엘로이즈만의 특이성이 그 속엔 있는 듯하다. 엘로이즈는 아내라고 불리기보다는 연인으로 불리길 원했고 결혼이라는 족쇄가 강제로 둘을 붙들어 매는 게 아니라 오직 애정으로만 둘이 묶이는 관계를 원한다. 애정으로만 서로 속박된다는 게 얼마나 좋으며 명예로운지 엘로이즈는 한결같이 주장한다. 결혼보다 사랑을
강제보다 자유를 말이다. 엘로이즈는 말한다. 아내라는 이름이 당신에겐 좀 더 신성하고 명예롭게 보일지라도 제겐 연인이라는 명칭이나 정부나 창녀라고 불리는 게 언제나 더 황홀했습니다. 제가 당신 때문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는 당신 곁에 있는 은총을 더 많이 받고 싶었습니다. 이토록 당혹스러운 고백이라니 종교적 구속력이 컸던 12세기 초에 수녀 원장으로 살았던 여자 엘로이즈는 사랑과 결혼에 관한 당대의 통념에 균열을 낸다. 젊고 생기발랄한 나이였던 내가 나 스스로를 엄울한 수녀원 생활로 끌어들인 것은 깊은 신앙심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었고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당신 곁에 없다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 마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년여의 짧은 연애와 강제적 결혼, 이후 20년 이상 이어진 긴 이별과 고통의 시간 동안 엘로이즈가 원한 것은 오직 사랑이었다. 처음에 엘로이즈는 유혹당한 자였지만 엘로이즈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의 주체가 된다. 유혹당한 자의 수동성만으로는 평생에 걸쳐 저토록 지독한 사랑의 열정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격정에 솔직하고 담대하게 반응해가는 엘로이즈와 아벨라르가 일궈놓은 파라클레를 제대로 된 수도원으로 성장시킨 영민하고 헌신적인 수녀 원장 엘로이즈의 능력은 한 뿌리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엘로이즈와 아벨라르에게서 사랑의 종교적 승화를 읽고 싶어 하지만 나는 이들에게서 오히려 강렬한 정념의 힘을 느낀다. 평생 여자를 모르고 살던 아벨라르의 가슴에 피어오른 엘로이즈를 향한 사랑의 불꽃은 정념이었다. 육체의 관능이 막 꽃피기 시작한 17세의 엘로이즈가 지성을 완벽하게 겸비한 건장한 30대 스승의 육체를 만났을 때 그녀 역시 황홀한 정념을 경험했을 것이다. 정념, 이것은 낭만적인 사랑과는 다르다. 구체적인 몸의 열망인 정념을 생의 에너지로 끌어안고 일정한 순도의 사랑을 평생 유지시킨 진정한 공헌자는 누구일까? 그들이 정념의 정점에서 이별한 자들로 견뎌야 했기에 그런 관계가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매우 육체적인 정념의 에너지를 그와는 정반대의 종교적 거주지를 가꾸는 일에 투영한 중세의 커플. 이 덧없이 쓸쓸한 정념이 도달한 곳에 사랑의 성자로 엘로이즈가 서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벨라르와의 순도 높은 사랑의 감정을 충만히 누리고 짧은 시간 누린 정념의 뜨거움을 평생 지속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낸 특별한 사랑의 능력자. 나는 그녀가 수녀 원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사랑했다는 느낌이 든다. 중세 시절 여성에게 허락된 사회적 성취란 얼마나 뻔한 것이었나. 좋은 가문의 시집과 기부인으로 사는 것 외에 영민한 귀족 처녀들이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육체적 관능성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으므로 중세의 수녀원은 성속을 가로지르며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 엘로이즈가 아벨라르와의 파격적인 로맨스의 불꽃을 스스로 당긴 이면에는 지루한 중세의 규범에 대한 본능적인 일탈 욕구가 있었을 수도 있다. 불꽃 같은 로맨스를 거쳐 한 남자의 삶에 귀속되기를 거부하고 여자들의 공동체인 수녀원 가꾸는 일을 자신의 사회적 역할로 선택한 여자 엘로이즈. 그녀가 수녀원에 발들인 것은 유폐의 형식이었지만 그마저도 능동적으로 전환시켜낸 기이하고도 강렬한 엘로이즈식 정념의 힘을 느낀다. 여기에 날 가둔다면 나는 여기를 나를 위한 사랑의 정원으로 가꾸겠다. 넘치게 야성적인 이런 힘이 엘로이즈에게는 충만하다. 분명한 것은 어떤 영원성도
몸의 기억을 가지고서라야 성립된다는 것. 생명감 충만한 야성의 사랑은 끝내 자신을 지킨다는 것. 사랑, 그 특별한 끌림. 사랑의 포로, 릴케. 내 눈빛을 꺼내주세요. 그래도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세요. 그래도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걷지 않고서 당신에게 갈 수 있습니다. 입 없이도 당신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내 팔을 당신 손으로 꺾어주세요. 그래도 내 가슴으로 당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심장도 끈에 도려내 주세요. 그래도 내 뇌는 당신을 향해 뛰놉니다. 당신이 내 뇌 속에 불을 놓으신다면 내 피 속으로 당신을 실어 나를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단박에 알아보는 때가 언제일까? 별 볼 일 없이 평범하고 가진 것 없지만 줄 것은 많은 때가 온다면 그때가 아닐까? 가난한데 줄 것이 많아지다니, 주면 줄수록 자꾸 주고 싶은 것이 생겨나는 때, 그것은 사랑의 시간. 누군가 특별해지는 순간 오직 그 사람만이 유의미해지는 화학적 마법이 일어난다. 오르트가이 가세트가 정상적인 사람에게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주목의 상태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순간, 사랑에 빠진 이가 당신은 나의 태양이라고 읊조리는 일은 자연스럽다. 모든 것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하는 이 특별한 끌림은 도대체 어디서 기원하는 걸까? 특별한 끌림에 대해 현대의 과학자들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작용을 주로 말한다. 발정기에 들어선 암컷 들쥐가 한 수컷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는데, 이것이 이런 집중과 끌림을 일으킬 때도 뇌의 한 부분인 세포핵의 도파민이 50% 증가했다고 한다. 과학자들이 이 암컷 들쥐 뇌의 특정 부위에 도파민 수치를 낮추는 물질을 주입하자 암컷은 더 이상 그 들쥐를 다른 수컷 이상으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다시 암컷에게 뇌의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물질을 주입하자 그 순간 자기 앞에 있던 다른 수컷을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그 수컷과는 한 번도 짝짓기를 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맙소사. 이 실험의 경과를 놓고 본다면 큐피드의 화살이란 결국 도파민이라는 뇌 속의 호르몬의 다름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사랑에 관한 특별한 운명을 믿고 있는 이들이라면 뭔가 허탈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랑의 화살이 고작 도파민이라는 물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었단 말인가 라고. 하지만 이런 실험에서 내 흥미를 끄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특별한 끌림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도파민이 사랑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때문에 사랑의 경이로움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무엇라 이름 붙이건 간에 사랑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데, 그 물질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왜 생성되는지는 여전히 미지다. 도파민 외에도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 뇌 속의 아주 많은 다양한 화학물질과 테스토스테론, 옥시토신, 바스프레신 등등 수많은 자연적 화학물질 및 호르몬이 사랑의 촉매 혹은 사랑의 자극에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그리고 그 모든 추정과 연구 끝에 남는 질문은 여전하다. 작용은 있으나 그것들이 어떻게 왜 생기는지를 낱낱이 밝혀내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 이토록 섬세하고 풍요한 화학작용의 경로가 결국은 신비라는 것이 나를 흥분시킨다. 아마도 이 비밀의 정원, 마지막 출입구에 걸릴 문패는 미지가 아니라 불가지일 것이다. 오래된 미래의 신비, 겸허한 불가지의 세계를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호르몬의 화학작용은 단지
큐피드의 활시를 당기는데 일정한 도움을 줄 뿐이라는 거다. 호르몬은 반응을 유도하고 반응 속도에 관여하는 생체 촉매다. 촉매의 기폭 작용을 어느 수준에서 받아들여 실제 반응할지는 저마다 다른 몸의 결정에 달렸다. 화살의 마저니가 사랑을 지속하는 것, 사랑을 가꾸고 보살피는 것, 사랑의 역사를 능동적 주체로 확률하는 과정은 호르몬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선택과 행위의 역사라는 것. 그것은 이를테면 사랑의 의지, 사랑이 정말로 신비해지는 것은 그때부터다. 특별한 끌림이라는 마음의 움직임,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특별한 끌림의 대상들이 아주 뜬금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닌 듯도 하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기댈 수 있는 사람, 이를테면 서로 기대기가 가능한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내게 없는 부분을 가진 이들과 더 급속히 친해지는 경우도 어쩌면 서로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저마다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고 사랑을 통해 사람을 기를 수 있다. 각자의 욕망이 구현된 상대방으로서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람 사이의 끌림이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마음의 끌림, 육체의 끌림, 영혼의 끌림이 제각각의 리듬 속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이토록 복잡한 모든 끌림들을 경험한 끝에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역사가 갱신되는 시간성, 긴 시간을 통과해 살아남고 더욱 강해지는 사랑 앞에서 호르몬 결정론은 너무나 얄팍하고 근시안적이지 않는가.